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또 소설 사랑을 아껴둔 사랑을 위하여 몇 편이고 3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 신랑이 좀 깜빵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지극정성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제 심심할까 싶어가지고. 이거는 저희 언유한테도 말했지만 삼성 이재용이 제 신랑입니다. 전 신랑이 2명이라고, 우리 3명은 하나라고 저는 이제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언니와 저와 이재용은 3사람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또 지금 저와 마찬가지로 감옥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때문에 말년에 팔자가 살았습니다. 마누라 때문에. 저희는 3명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이 지역 갇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심심하지 않게 제가 인력 기질이 많습니다. 이제 소설책 맨날 골아픈 거만 이제 잊지 말고, 아유 막 잠도 안 오는 이럴 때는 이런 이야기가 참 좋거든요. 또 이제 약간 거의 그 썸네일 그런 것도 있고, 에이, 맨날 말만 썸네일이 아니고 이제 읽다 보면 여기 썸네일이 많습니다. 그 썸네일의 소설들을 이제 책이니까 제가 지어낸 게, 썸네일은 이게 제가 한 게 아니고 이 소설책에 그대로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단지 이제 읽어주는, 좀 심심할까 싶어가지고 읽어주는 역할 합니다. 이제 그렇죠. 보는 맛이 있어야 되니까 너무 또 제 화장 안 하고 머리 이제 수시망대 양치질도 안 하고 이래 있으면 수시망대에 막 진짜 보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쬐겜 이제 좀 눈을 위한 안면 보호차 좀 찍어 발랐습니다. 사실 그겁니다. 안면 보호차 이제 좀 찍어 바른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옷은 사실은 막 이거 앞서도 말했지만 비싼 거 아닙니다. 이거 만원 주고 제가 7,000원인가 주고 이제 7,000원짜리 옷입니다. 이거 고르다 보면 이게 막 여기저기 다니다 무심코 보다 보면 자기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옷이 어떻게 뭐 굴러다니다 보면 이래 보면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지나가다가 이제 좀 사는 편인데, 비싸다가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집에서 이게 참 편합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바지보다 이제 뭐 이런 거 뭐 이거 예전에 사놓은 거고, 이 머리띠 뭐 3,000원 얼마 주고 샀노 이거? 5,000원, 7,000원, 8,000원. 이래 하나 사놓으면 그냥 이제 막 속쪽으로 있는 것보다 막 하나 걸친다면 그런 차원입니다. 꾸민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그냥 합니다. 4편 관심. 이제 이 사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여자가 나름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게 제가 서점에서 산 거라는 것을, 서점에서 이제 그 당시에 유명한 이 여성분이 이제 유명한, 우리가 제네 헬렌 켈러 뭐 이런 사람, 알려진 사람 뭐 그런 거 아니고, 이 여자도 이제 나름 유명한 막 유명해서, 이 여자가 쓴 이 책이 유명해서 한 90여 개국에 사실 이 소설이 이제 발간된 그런 소설입니다. 이제 우리가 뭐 영화 같은 거 뭐 당신이 잠든 사이 뭐 어쩌고 이렇게 그런 영화를 이제 많이 유행을 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또 이런 종류의 이제 좀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이런 소설을 또 좋아하는 분들이 취향은 다 틀리지 않습니까? 맨날 골아프게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습니다. 소설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지금은 구하기가 좀 힘들 겁니다. 왜냐면 20년도 넘게 전에 제가 이제 구입했던 책이거든요. 이제 저는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이 책을 구하려면은 지금은 좀 아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4번 이제 관심. 잘 못하지만 또 조금은 이제 너무 밋밋하게 읽으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나름 이제 입장이 돼가지고 읊어보는 거. 제가 이제 책이란 건 또 우리가 이 글을 읽다 보면 이제 그냥 글이지만 글이지만 왠지 읽다 보면 그 여자의 감정이 뭔가 이제 전해지는 그런 듯한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 이 여자의 어투라든지 왠지 뭐 그런 일은 했을 때 왠지 이 책 속에서 마치 인물이 살아서 내한테 다가오는 듯이 이제 그래 이 남자 멋있다 이라든지 이 여자 참 이런 느낌이라든지 뭐 약간 근데 이제 제 나름대로 이 여자의 목소리 톤은 아마 이런 게 아닐까라고 이제 여러 버전으로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제 목소리 자체가 그다지 또 뭐 그다지 또 따뜻한 목소리는 또 아니라서 어쨌든 이거 하고 이제 관심 그때부터 이틀이 지나고 아침을 맞이했다. 이게 재밌습니다. 아니 저도 제가 이제 맨날 보려면 이 책도 맨날 TV 보려면 이제 그거 하니까 그만 한번 녹음해놔서 이제 그거 할 때마다 들으면 저도 또 다시 또 소설을 다시 읽는 느낌이랄까.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이틀이 지나고 아침을 맞이했다. 키트는 축사에서 아직 따스하게 느껴지는 막잔 신선한 우유를 담은 양동이를 들고 가고 있었다. 하늘은 푸르고 태양은 밝게 빛났다. 이제 그녀 앞에 여름 날씨가 펼쳐졌다. 그녀는 대저택의 새 그물창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에 잠시 걸음을 늦추며 머뭇거렸다. 잠시 그러기는 했지만 그녀는 주위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갔다. 그 소리는 리즈 탈버트가 안에 있다가 바깥쪽 베란다로 걸어 나올 때 난 소리였다. 캉하고 닫히는 소리에 이제 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확인하려고 돌아다 볼 필요조차 이제 느끼지 않았다. 키트? 짐작했던 대로 분명히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리즈와 시내에 함께 나갔다 온 이후로 키트는 그와 마주치는 횟수를 최소한 줄이려고 했으며 설사 마주친다 하더라도 그리 오래 끌지 않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녀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때 상황을 저 앞에 상황 들었죠. 좀 그때 상황을 이제 어디 갔노 이거 또 그때 상황을 잘 마무리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다. 이런 해결책은 그녀가 대저택 안을 지나가는 길을 피해 다른 쪽을 이용하면서 더욱 확고해졌다. 키트는 그 저택의 모퉁이에서 서서 리즈 탈버트가 서 있는 현관 쪽을 쳐다보았다. 뭐 필요한 거라도 있으십니까?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평범한 목소리로 키트가 물었다. 오늘 아침에 뭐를 하실 겁니까? 햇살을 받고 서 있는 그는 두 손을 뒷짐지고는 건의에 찬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박목시 서편에 있는 가축들을 둘러보러 나갈 생각인데요.
키트가 대답했다. 그녀는 자기의 일가가 꽉 차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진해서 그를 시중 둘 수 없는 행패리라는 생각에 안도감을 느꼈다. 좋습니다. 그가 생기 있는 몸짓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당신을 따라서 그곳 주변을 한번 둘러보아야겠는걸요? 순간적으로 키트는 움찔했다. 그녀는 내키지 않았다. 하지만 탈보트 씨께서 어제 제 할아버지의 목장의 이곳저곳을 쭉 둘러보지 않으셨던가요? 어젠 트럭을 타고 다녔죠. 저는 좀 더 가까이서 가축들을 보고 싶습니다. 리즈가 말했다. 키트는 그 요구를 피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무능함에 초조감을 느끼긴 했으나 가라앉힐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하시겠다면 하셔야죠. 키트는 입을 꼭 다물고는 리즈의 제안에 따른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말을 계속 이었다. 우선 이 우유를 집에 가져다 놓고 나서 말과 안장을 준비해야겠군요. 15분 정도 걸릴 겁니다. 좋습니다. 키트가 돌아서 가다가 멈춰섰다. 저희 말들 중에 지체 높으신 분이 타도 될 만한 적당한 놈이 없는데 타시겠습니까? 물론이죠. 리즈는 그녀의 의향을 듣고는 즐거워하는 눈치였다. 태양이 꽤나 뜨거워질 테니까 모자를 쓰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녀가 덧붙여 말했다. 그 정도도 모를 만큼 완전히 풋내기는 아닙니다. 번호야. 리즈가 천천히 말했다. 전 다만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녀는 무뚝뚝하게 말하고는 돌아서서 가던 길을 갔다. 키드는 리즈가 상당히 지독할 만큼 자기 우울감에 만족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괜스레 화가 났다. 키드는 그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양 그만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그의 콧대를 꺾어 놓을 수 있을까? 집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는 그녀의 검은 두 눈에 아기에 찬 눈빛이 번뜩였다. 키트는 몇 야드 떨어진 곳에 있는 우리 쪽을 쳐다보았다. 거기에 루와 프랭크 그리고 카일 세 사람이 트랙터 주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들은 부속품을 완전하게 결합시키려고 아직까지 애쓰고 있었다. 루! 그녀는 그들 셋 중에 제일 선임자를 불렀다. 루가 고개를 들어 키트를 쳐다보자 그녀는 그에게 뭐라고 손짓을 했다. 웅크리고 앉아있던 루가 일어나 앞으로 걸어 나왔다. 이젠 잘 될 것 같구만.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러나 키트의 생각은 트랙터가 있는 곳이 아니라 딴 데 있었다. 탈보트 씨가 말을 타고 방목지를 저와 함께 돌아보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제 말과 그분께서 타실 말에 안장을 좀 채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분이 타실 말로 더스티란 놈이 어떨까요? 루의 입이 떨어지긴 했으나 잠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자네도 더스티 놈은 원치 않을 텐데. 루가 별로 내키지 않는다는 투로 말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다. 그리고 그놈은 남장님이 타시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키트는 입가에 묘한 표정을 지우며 맞장구 쳤다. 하지만 프랭크가
그가 트랙터 옆에 있는 나머지 두 사람 중에 나이가 그래도 많은 목동이께 손짓을 했다. 그리고는 말을 이었다. 나중에 길들이긴 했지만 그놈은 달리는 게 좀 난폭했단 말이야. 겨울에 그랬잖아. 자네도 프랭크가 그놈을 어떻게 해서 그나마 좀 타게 된 줄 알지. 사람이 올라타기만 하면 막 생지를 부려가서 그놈을 타려면 막 안 걸려도 일주일은 잡아먹을 거야. 저도 알죠. 키트는 만족해하는 모습이었다. 처음에 안장 위로 올라타려고만 해도 그놈은 지독하게 풀풀 뛸 텐데 분명히 남장님을 떨어뜨리려고 말놈이라고. 누가 한숨을 쉬었다. 탈버터 씨는 자기가 풋내기가 아니라고 제게 말하면서 어떤 말이든 탈 수 있을 거라고 하시던걸요? 그럼 자넨 그냥 내버려둘. 루는 그녀의 번덕이는 눈빛을 보았다. 사람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정도의 눈빛이 서서히 사그라들면서 미소가 그녀의 얼굴 전체로 번져나갔다. 볼만할 거야. 안 그래? 루가 작은 소리로 낄낄거렸다. 틀림없이 그렇겠죠. 키토도 싹 웃었다. 내가 두 놈 안장을 채배서 대저택 쪽으로 끌고 가지. 루가 약속했다. 그럼 10분 있다가 거기서 만나요. 키토가 말했다. 그러고는 자기 집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용수철을 새로 단 것처럼 경쾌해 보였다. 정확하게 10분이 지나자 키트는 부츠를 신고 대저택이 현관 앞으로 걸어갔다. 현관으로 이르는 통로는 목채로 우리 요나가 제 발을 밟네요. 저게 발을 꼭 밟는데 지금. 정확하게 10분이 지나자 키트는 부츠를 신고 대저택의 현관 앞으로 걸어갔다. 한편으로 이르는 통로는 목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쿵쿵 공허한 울림소리를 냈다. 그녀는 안장이 잘 채비된 두 마리의 말을 끌고 우리 쪽에서 걸어오고 있는 루를 보았다. 키트는 속으로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내색하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썼다. 탈버터 씨, 준비 다 되셨어요? 키트가 말했다. 다 됐습니다. 리즈가 문을 열고 현관 쪽으로 걸어 나와 그녀와 만났다. 그녀는 재빠른 시선으로 그를 평가라도 하려는 듯 쭉 훑어봤다. 그녀는 평상시의 복장을 입고 있는 그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이 다소 놀랐다. 그러나 의복만 보고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옛말을 떠올리면서 키트는 날카롭게 빛나는 자신의 단갈색 눈을 다른 데로 돌렸다. 루가 말을 가지고 오는군요. 그녀가 리즈에게 말했다. 키트는 계단 꼭대기에 서서 뒷짐을 지고는 예상했던 대로 일이 진행될까 하는 생각에 흥분이 되어 가슴이 두근거렸다. 키트는 루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루가 끌고 온 두 마리의 말 중에 한 마리는 얼굴에 흰점이 있는 거세한 밤색 구룩말이었다. 그 말은 키트의 말 레노였다. 그러나 키트의 관심을 끌고 있는 말은 두 번째 말이었다. 이 말의 갈기와 꼬리는 검정색과 황갈색이 섞여 있고 다리는 길고 검은색이었다. 더스티란 이름은 이 말을 타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종국에 가서는 바지에 흙과 먼지를 묻히게 된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다. 그래서 요즘은 아무도 그 말을 타지 않았다. 그러나 더스티란 놈이 한때는 고분고분하게 사람을 태운 적도 있었다. 어쨌든 더스티의 이런 이중적 성향이 루가 대저택을 향해 끌고 가는 동안은 보여지지 않았다. 키트의 구룩말은 길을 쫑긋 세우고 민첩하게 걸어갔다. 루는 그놈의 고삐를 느슨하게 잡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그냥
같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더스티는 길을 축 내려뜨리고는 반쯤 잠들어 있는 모습으로 어슬렁어슬렁 따라갔다. 축사 옆에서 트랙트를 손볼고 있던 프랭크가 한갈색 말을 알아보고는 고개를 들고 잠깐 쳐다보다가 일어서서는 카이를 어깨를 툭툭 건드리며 그의 주위를 끌었다. 그들은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았다. 그들은 벌어질 이 재미있는 광경을 서로 앞에서 보려고 했다. 루는 고개를 밑으로 숙이고 있었으며 모자챙은 그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그래서 장난기 어린 그의 눈빛은 모자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목장에 처음 들어온 새 식구에게 가장 거친 말을 타게 한다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었다. 그러나 새로 들어온 사람을 골리거나 괴롭히겠다는 얘기는 없었다. 만일 있다면 키트뿐이었다. 유일하게 그녀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또한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 역시 그녀밖에 없었다. 전 제 말인 저 밤색 구룩말을 타겠어요. 탈버트 씨, 당신은 한갈색 말을 타십시오. 그녀는 계단을 걸어 내려가면서 차분한 음속으로 말했다. 키트가 말을 끌고 온 루에게 가까이 갔을 때까지 리즈에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키트는 현관으로부터 리즈가 자기를 따라오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 그녀는 멈춰선 다음 돌아섰다. 리즈는 방금 전까지 그녀가 서 있던 현관으로 이르는 제일 위 계단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트랙터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에게 가 있었다. 그런 다음 묵묵히 서 있는 황갈색 말 더스티에게로 조심성 있게 옮겨졌다. 다음 리즈는 말 두 마리의 고삐를 쥐고 있는 루를 슬쩍 쳐다보았다. 그러고 나서 마침내 리즈의 시선은 키트의 의문 어린 표정과 마주쳤다. 그가 무언가를 예측했던 걸까?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는 걸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키트의 내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렇게 생각하니 그녀는 기절초풍할 것만 같았다. 아마 그는 모르고 있을 것이야. 그녀는 속으로 생각하면서 마음을 모질게 먹었다. 탈버트 씨, 준비되셨습니까? 그녀가 마치 도전장을 신청하듯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는 계단을 내려와 키트가 서 있는 데로 갔다. 그의 얼굴 표정에는 뭔가 잘못된 일이 있다든지 하는 아무런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리즈가 다가오자 루는 잡고 있던 두 마리의 고삐를 나눠지며 한갈색 말을 건네주려고 했다. 전 밤색 구룩말을 타겠습니다. 리즈는 루가 말의 고삐를 건네주기도 전에 구룩말의 고삐를 받아쥐었다. 그 한갈색 말은 제가 타기에 너무 순해 보이는 것 같군요. 아니에요. 리즈의 의견을 묵살하려는 말이 키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리즈가 의문의 시선으로 키트를 바라보자 그녀는 자신의 감인 반응을 가라앉히려 애썼다. 제가 장담하건대 그놈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보노 양이 그 말을 타도 별 무리가 없겠군요. 리즈가 어깨를 얼썩거리며 구룩말의 고삐를 감아쥐고는 왼쪽으로 말을 걸었다. 하지만 그녀의 말문이 막혔다. 그가 한 손을 안장의 앞머리에 올려놓고는 잠시 머뭇거렸다. 말을 한 번쯤 바꿔 타봐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제가 밤색 구룩말을 타면 뭐 안 될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아, 그건 아니다마는 전 늘 그 말을 탔거든요. 키트는 말을 서로 바꿔 타지 않도록 적당한 구실을 댈 만한 것이 없자 다소 실패감을 느꼈다. 그러시다면 이번에 한갈색 말을 한번 타보시죠. 리즈는 자기가 말을 탈 수 있다고 단순하게 말한 것과는 달리 노련한 몸동작으로 쉽게 안장 위에 올라탔다.
말 위에서 키트를 내려다보는 그의 눈에는 도전적인 눈빛이 번뜩였다. 준비 다 됐습니까? 키트는 분해서 입술을 바르르 떨었다. 그녀의 계획은 결국 숲으로 돌아간 셈이었다. 그녀로서는 당장에 한갈색 말을 탈 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다. 키트가 그 말을 탈 수 있을까? 고개를 빳빳이 들고서 키트는 그 말의 고삐를 쥐고 서 있는 루에게로 걸어갔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 루가 다른 사람에겐 들리지 않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타야지요. 그녀가 아주 못마땅해하는 표정으로 씩씩거렸다. 그녀는 모자를 단단히 눌러쓰고는 말의 고삐를 둥글게 감아줬다. 말 굴레를 꼭 잡고 계세요. 까기요. 키트는 리즈가 듣지 못하도록 아주 작은 음소거로 루에게 명령했다. 루가 단단히 그 말의 굴레를 잡고 있는 동안 그녀는 리즈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쳐다보든 말든 일부러 천천히 움직이면서 안장에 올라탔다. 키트는 리즈보다 더스티란 놈의 근육이 훨씬 더 단단하다는 것을 느꼈다. 더스티의 근육은 마치 단단하게 감겨있는 용수철 같았다. 키트는 말의 고삐를 적당한 길이로 말아쥐었다. 흥분과 두려움과 도전의식이 빠른 속도로 그녀의 혈관을 타고 흘렀다. 루를 슬쩍 쳐다보면서 키트는 짧게 고개를 한번 끄덕이면서 말했다. 뭔가를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루가 아직까지도 꽉 잡고 있던 굴레를 놓고 한 걸음 물러서자 갑자기 용수철이 튕겨 오르는 것 같았다. 키트가 타고 있던 말이 벼랑간 긴 다리를 빳빳이 하고는 대저택의 뜰을 가로지르며 펄쩍펄쩍 뛰었다. 키트는 고삐 풀린 말의 등에 걸터 앉아있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멀리서 루아 프랭크가 외치는 격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키트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 한갈색 말은 방법을 달리하여 납작하고 작은 민물고기처럼 펄쩍펄쩍 뛰어오르기도 하고 공중으로 뒷다리를 차기도 하며 몸을 좌우로 흔들기도 했다. 키트가 고삐를 당기긴 했지만 이 상황은 로데오 경기와는 달랐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 방법밖에 없었다. 몇 차례 계속해서 고삐를 당겼지만 허사였다. 말은 펄쩍 뛰어오르며 순식간에 가축 우리 담장이 있는 데까지 달려갔다. 지켜보던 사람들도 그곳으로 달려갔다. 한갈색 말은 장애물이면 장애물인 담장을 한치의 실수 없이 날렵하게 피했다. 그러나 원심력에 의해 키트는 마치 땅바닥에 다이빙하듯 안장에서 그만 떨어져 나동거라지고 말았다. 야구 경기에서 주자가 베이스에 미끄러져 들어오는 것과는 또 달리 그녀는 본능적으로 야구 경기에서 주자가 베이스에 미끄러져 들어오는 것과는 또 달리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의 자신의 몸을 굴렀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엉덩이에 타박상을 입은 채 털썩 주저앉아서 몸을 조금씩 움직이면서 몹시 분해하는 모습이었다. 그녀의 모자는 삐뚤어진 채 아직 머리에 씌어져 있었다. 키트는 사람들이 자기 옆으로 막 뛰어오는 것을 의식하고는 모자를 똑바로 당겼었다. 루는 그제서야 잠자코 서 있는 한갈색 말을 잡으러 그쪽으로 갔다. 다친 데는 없으십니까? 그 순간 키트가 가장 듣기 싫은 질문이 들려왔다. 리즈의 목소리였다. 없어요. 그녀의 눈은 노염을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주섬주섬 일어서서 바지에 묻은 흙먼지를 털었다. 제가 저 한갈색 말을 탈 걸 그랬군요. 리즈가 나지막한 음성으로 비꼬듯 말했다. 그가 말을 계속했다.
말 다루는 것을 보니 여자는 여잔가 보군요. 그녀는 고개를 바싹 쳐들고 그를 노려보았다. 그를 바라보는 그녀의 갈색 눈은 섬뜩할 만큼 아기에 불타고 있었다. 잠시 후 그는 돌아서서 한갈색 말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리즈도 나름대로 짐작은 했겠지만 그가 키트에게 던진 말은 그녀를 더욱 분노케 만들었다. 그것은 그녀의 자존심이라는 상처를 드러내야 그것을 소금으로 문지르는 격이었다. 루가 다시 한갈색 말의 코피를 잡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그 말을 탈 사람은 다름 아닌 리즈였다. 키트가 침묵을 지키면서도 그 말 때문에 마음이 격한 상태에 있는 반면 그 말은 승리감에 젖어 있었다. 리즈는 한갈색 말에 올라타고는 안장에 자신의 몸을 단단히 밀착시켰다. 키트의 주변이 한번 술렁거렸다. 그러자 키트가 주위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둘러서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할아버지를 보았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밤샘 구릉말의 고삐를 쥐고 있었다. 그가 소녀인 키트를 바로 쳐다보았다. 내가 이 바보 같은 짓을 한 게냐? 네이트가 그녀를 나무랐다. 네. 키트는 뉘우치는 기색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녀는 한마디 덧붙였다. 전 그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분이 늘 시험한 것 같구나. 그녀의 할아버지가 말했다. 키트가 뒤를 돌아보니 그 한갈색 말은 등을 구부린 채 원을 그리며 천천히 걷고 있었다. 그녀의 계획은 보기 좋게 예상과는 달리 반대의 결과를 초래했다. 그녀는 말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 채 할아버지에게서 구릉말의 꽃비를 받아들고 안장 위로 올라탔다. 키트는 구릉말을 타고 안으로 나아가면서 주위의 분위기를 살폈다. 그녀는 리즈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과 그들의 눈이 그에 대한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분위기는 패배감에 휩쓸린 그녀로 하여금 더욱 참을 수 없는 쓰라림을 느끼겠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바짝 들고 발꿈치에 말의 복부를 치면서 원을 그리며 돌고 있는 한갈색 말이 있는 쪽으로 천천히 나갔다. 무엇보다도 키트는 당장의 전속력으로 말을 달려 그 목장의 마당을 떠나 혼자 있고 싶었다. 대신 더욱 광경해진 그녀의 자존심 어린 시선이 황갈색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의 시선과 마주쳤다. 가죠. 키트가 무뚝뚝하게 리즈에게 말했다. 키트를 태우는 구릉말은 천천히 대저택의 마당을 벗어나고 있었으며 그 뒤를 리즈를 태운 한갈색 말이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아무 말 없이 방목지의 서편으로 말을 타고 갔다. 정적을 깨트리는 유일한 소리는 말의 안장에서 나는 철컥거리는 소리와 무성한 풀숲 사이를 지날 때 나는 리드미컬한 말발굽 소리 그리고 하늘에서 지지배배 우르대는 종달새 노래 소리뿐이었다. 지형상 그들이 지나가고 있는 곳은 말의 걸음 속도를 늦게 했다. 두 사람의 말은 풀을 뜯어 먹으면서 천천히 걸어갔다. 키트는 타박상을 입은 엉덩이에 통증이 오는지 안장에서 몸을 털면서 주춤거렸다. 통증이 옵니까? 리즈가 물었다. 키트는 이를 드러내 보이면서도 한쪽 입가에는 조롱기가 어린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바라보고 있는 리즈를 화가 난 표정으로 힐끗 쳐다보았다. 각이진 그의 얼굴 윤곽에서는 기죽의 거만함이 엿보였으며 그의 옅은 갈색 눈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다. 네. 잠들이 들 때쯤이면 지금보다 아픈 데가 여기저기 더 생겨날 것이다. 제가 상처나고 아픈 데가 없으니 얼마나 더 몸이 괴로우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가 비꼬아 말했다. 더스트란 놈이 어떤 놈인지 미리 예상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지지 않으려고 자신의 행동을 옹호하려는 욕망과 싸우면서 잠시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전 다만 조금 골려주려고 했던 것 뿐이었어요. 저도 압니다. 키트는 몸을 들어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좋아요.
좋아요. 그럼 당신이 그걸 아셨다면 왜 가만히 계셨던 거죠? 전 당신이 말해서 떨어져. 엉덩방아 찍는 것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가 재밌어하는 어조로 말했다. 키트가 몸을 틀어 정면으로 리즈를 쳐다봤다. 그 기세는 금방이라도 분노를 폭발시킬 것만 같았다. 만일 제가 말해서 떨어지지 않았어도 만일 제가 말해서 떨어지지만 않았어도 당신께서는 더스티를 절대로 타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만은 뭔가를 단단히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가 냉소적으로 말했다. 당신께서는 어떤 말이든 상관 안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단가요? 키트가 이를 악물면서 말했다. 그러고 보니 제가 당신의 입장에서 생각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군요. 앞으로 제 사생활에 관여치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탈부트씨. 그녀가 사뭇 명령조로 냉정하게 말했다. 키트가 구릉마의 방향을 협곡의 광사진 쪽으로 타고 내려갔다. 리즈력 한갈색 말을 타고 뒤따라 내려갔다. 그들은 협곡 아래에서 있는 제법 평평한 풀밭에 이르렀다. 그곳에 이르는 동안 그들은 서로 한마디 말도 주고받지 않았다. 싱그런 풀밭을 여기저기에서는 해리포터 종과 에버던 앵거스 종의 소들이 풀을 뜯고 있었으며 얼굴이 하얀 송아지 한 쌍은 서로 뒷발꿈치면서 장난치고 놀았다. 키트와 리즈가 다가서자 송아지들은 꼬리를 치게 들고 한급히 자기네 어미소들이 있는 곳으로 껑충껑충 뛰어갔다. 협곡 아래에 있는 평지 중앙에 이르자 리즈는 타고 있던 말의 고삐를 당겨 멈춰섰다. 키트 역시 무슨 영문인지 몰라 말을 멈춰 세웠다. 리즈는 자기 주위에 펼쳐진 푸르름이 넘실거리는 풀밭과 경사진 고서의 여기저기 보이는 세이지 풀과 멀리 지평선 위로 얼음풋이 보이는 동떨어진 저 있는 산을 둘러봤다. 이런 곳을 사람들은 노스타코타의 불모지대라고 부르는군요. 그가 주위를 유심히 바라보면서 명상에 잠긴 목소리로 이런 곳을 사람들은 노스타코타의 불모지대라고 부르는군요. 그가 주위를 유심히 바라보면서 명상에 잠긴 목소리로 조심성 있게 옮겼다. 다음 리즈는 말 두 마리의 고삐를 쥐고 있는 누를 슬쩍 쳐다보았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리즈의 시선은 키트의 의문 어린 표정과 마주쳤다. 그가 무언가를 예측했던 걸까?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는 걸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키트의 내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렇게 생각하니 그녀는 기절초풍할 것만 같았다. 아마 그는 모르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하면서 마음을 무질게 먹었다. 탈부터씨 준비되셨습니까? 그녀가 마치 도전장을 신청하듯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는 계단을 내려와 키트가 서 있는 데로 갔다. 그의 얼굴 말했다. 키트는 그의 어조에 깃든 회의적인 태도를 이해했다. 왜냐하면 그녀 역시 그곳에서의 야생의 아름다움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수족의 인디언이 이곳에 마코시카라는 이름을 붙였죠. 마코시카라는 말은 나쁜 땅이라는 의미거든요. 모피를 얻으려는 프랑스 사냥꾼들이 이 명칭을 불모지대라는 말로 바꿨답니다. 제 생각으로 아마 이 명칭은 이곳에 대초원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붙여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사우스다코타 불모지대 항모지와는 다릅니다. 거기에 가보셨습니까? 그는 한쪽 손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편안하게 안장에 앉아 있었다. 아니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키트가 대답했다.
그녀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목장으로부터 100마일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까지 나오는 것을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그녀가 목장에서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특별히 원하는 것은 없었다. 지금처럼 말을 타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것이 전부였다. 여기보다 훨씬 더 멋있고 근사한 경관을 보고 싶으시다면 나중에 자동차로 테디 루즈벨트 국립공원을 지나서 메도라 북쪽으로 가보세요. 키드는 자기가 제일 애착을 갖고 있는 저에게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다. 저희 목장에 텍사스에 있다가 1년 전에 이곳으로 온 목동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근사한 경관이 있는 지역을 몇 군데 가보긴 했지만 이곳처럼 주위 자연 경관이 생생하고 호젓한 곳은 보질 못했다더군요.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리즈가 키트의 말에 동했다. 인디언들이 방랑하며 살았던 그 시절부터 수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이곳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테디 루즈벨트가 리틀 미조리 강의 건너편인 이곳의 북쪽에 목장을 경영하고 있을 때도 지금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철로가 생기면서 목장 경영자들이 많이 이곳으로 오게 되었지요. 오늘날이 예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 전에 뿌리 긴 소들이 풀밭에 있었지만 요즘은 해리포트 존과 에버든 앵거스 존과 같은 소들이 목초지에서 풀을 뜯고 있다는 거죠. 이 소들은 모두 식육우인데 예전에 뿌리 긴 소들은 별로 살이 찌지 않는 소들이었지요. 들소나 인디언들도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가 무미건조한 어조로 그녀에게 상기시켜줬다. 그렇지요. 키드가 무뚝뚝한 그 말에 대답했다. 그러면서 말을 계속 이었다. 흥미로운 사실이 또 있죠. 수족의 인디언들은 그들보다 우세한 인디언 종족이었던 치페아족. 이 종족은 오지부와 족이라고도 하며 아메리칸 인디언의 대종족으로 북미와 캐나다에 살았음. 에 의해 서부로 이동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을 획득하면서 가장 강력한 평원 인디언 중의 한 종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세계에서 가장 말을 잘 타는 기병이라고도 합니다. 보노 양은 이 지역의 모든 것에 대해 굉장한 애착을 갖고 있군요. 그렇죠? 과거는 물론 현재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리즈는 미래까지도 말입니다. 라는 말은 빠뜨리고 하지 않았다. 키트는 리즈가 이 땅의 소유지란 사실이 불현듯 떠올랐다. 네. 키트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그녀의 목소리가 부르르 떨렸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당신이 만일 어떤 것에 애착을 느끼신다면 그것은 당연히 당신 것이겠죠. 그렇습니까? 리즈의 이 물음은 수사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으며 그녀로 하여금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지 않는 셈이 되었다. 리즈는 팔꿈치로 한갈색 말을 툭툭 건드리면서 느릿느릿 말을 타고 갔다. 두 사람 간의 떨어진 간격은 키트가 앞서고 리즈가 뒤따라서 이곳으로 왔을 때와 비슷한 거랬다. 그러자 이번은 리즈가 앞장을 섰다. 한갈색 말이 풀숲을 지날 때 앞에서 숯꽁이 부두둑 하고 날아올다. 그러나 한갈색 말을 꽁이 날아오르는 소리에 놀라 멈칫거리며 꽁을 피하려는 듯 벼랑간 옆으로 꽁퉁튀면서 재빠른 동작으로 달아났다. 갑작스런 말의 방향 전환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자세를 흐트리지 않은 채 안장에 견고하게 앉아있었다. 잠시 후 그는 고삐를 당겨 말을 진정시켰다. 리즈가 말을 진정시키고 나자 키트가 그에게 물었다. 어디서 말 타는 기술을 익히셨죠? 이것은 말을 다루는 리즈의 기술에 대해 본의 아니게 나온 찬사의 말이다.
전 어릴 때부터 쭉 말을 탔습니다. 영국 스타일인지 서구 스타일인지 안장 없이도 타봤으니까요. 한번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그런 성마법이 어떤 스타일인지 저도 모르니까요. 거의 평이한 어주러부와 어떤 자랑이나 뽐내기 위한 의도는 아닌 것 같았다. 그가 말을 계속 이었다. 지금보다 좀 젊었을 땐 말을 타면서 사냥하는 것을 아버님께 몇 번 보여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타고 사냥하는 데 있어서는 많지는 않아도 몇 번쯤은 그분보다 훨씬 나은 성적을 올린 적도 있었겠군요. 그녀는 그에게 냉수를 보내게 되었던 감정의 반류가 어디였는지 순간적으로 알 수가 없었다. 몇 번 되죠. 리즈는 자기의 대답에는 신경 쓰지 않고 그녀의 표정을 살피는데 더욱 정신이 팔려있는 것 같았다. 키트는 눈이 뻑뻑해지는 것을 느낄 정도로까지 구릉마을의 양쪽 기사에서 시선을 고정시키고 앞을 똑바로 쳐다봤다. 제가 생각하기에 당신 아버님께서는 영국에 있는 성에 많은 수력 기념물들을 비치해 두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 저희는 메리랜드의 성을 갖고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메리랜드라고 하셨나요? 키트는 놀랍고도 혼란스러운 나머지 반복하여 되물었다. 하지만 그 남장님은 당신의 조부모님이 아니셨던가요? 아닙니다. 그분은 저희 먼 친척뻘 되시는 어른이셨습니다. 그분의 조부님과 저희 정조부님께서는 사촌지간이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가 설명을 계속했다. 문제번의 남장님께서 상속자 없이 돌아가셨을 때 생존자 중에 제일 가까운 친척뻘 되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어느 정도로 가문이 기울였는가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알 것 같군요. 그녀가 딱딱한 어조로 말했다. 그럼 당신은 메리랜드에서 오신 건가요? 네, 전 그곳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저희 아버님께서는 외무부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중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모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네, 저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구하죠. 근자에 그렇게 되긴 했지만 말입니다. 리자가 참을성 있게 그녀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었다. 저희 양친께서는 10년 전에 비행기 추락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그간 무엇을 하며 지내셨죠? 아니 어떻게 생활을 꾸려나가셨습니까? 키트가 그를 바라보면서 신중하게 물었다. 그의 입이 일그러졌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래도 꽤 재산이 많으셨죠. 그래서 전 그 특권으로 거의 무의도식하며 산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저는 이것저것 많은 것에 손을 대기도 했었죠. 여행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가 자랑스러워 하는 말 같지는 않았다. 사실상 키트는 그가 쓸쓸하게 살아왔을 거라고 나름대로 생각했다. 그러면 집은 현재 메리랜드에 있는 건가요? 전 집이라고는 없습니다. 부인은 있으시겠죠. 키트가 자기 나름대로의 소견을 말했다. 리즈가 못마땅해 하는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제가 결혼했을 거라고 지금 물으신 겁니까? 그럼 아닌가요? 그녀가 반문했다. 제가 결혼했을 거라는 어떤 증거라도 갖고 계십니까? 부인께서 당신을 따라오지 않겠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전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죠. 별들이 있겠어요? 이 목장에는 그 나름대로의 내력이 있답니다. 그것은 목장 소유주들이
목장 소유주들의 부인들이 꺼리는 것이기도 하죠. 부인들이 이곳에 방문한 횟수는 그들 남편들의 방문 횟수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습니다. 키트가 말했다. 그렇다면 이번의 경우는 다른 것 같군요. 저는 아직 미혼입니다. 하지만 어떤 부인이든 상황은 늘 똑같습니다. 제한된 범주 속에서 존재하는 재산처럼 말입니다. 제 말의 요지는 부인이든 재산이든 경우 모두가 한 남자가 완전히 소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부인이든 재산이든 경우 모두가 한 남자가 완전히 소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의 대답을 들은 키트는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고삐를 당겨 말을 멈춰 세웠다. 그럼 이 목장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목장을 처분하실 건가요? 리즈가 말을 멈춰 세운 다음 약간 화가 난 표정으로 키트를 쳐다보았다. 아직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바는 없습니다. 그녀가 턱을 바짝 당겼다. 전 당신이 어떻게 이 목장을 팔려는 생각까지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목장을 팔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키트의 말에 화가 난 그의 검은 눈썹이 위로 치켜 올라갔다. 어쨌든 그녀는 목장을 지키려는 눈치였고 리즈는 이런 키트의 심정을 간파하고 있었다. 리즈가 말을 계속 이었다. 목장은 훌륭한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세련되어 보이진 않지만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이 돋보게 하는 주위 경관을 한번 쓱 둘러봤다. 1년에 몇 달 정도는 와서 묵어도 괜찮은 곳이죠. 그의 시선은 천천히 다시 키트에게로 옮겨갔다. 뭐가 문제죠? 제가 이 목장을 팔기라도 한다면 새 목장 주인이 당신을 계속 머물러 있게 하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을 하고 있기라도 하신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키트가 차분하면서도 분명하게 대답했다. 그러고는 말을 덧붙였다. 전 다만 목장이 걱정되어 그런 것뿐이에요. 리즈는 그녀의 말에 호기심을 돋구는 묘하고도 의문스러운 기분을 느꼈다. 제가 목장을 처분하면 당신 집을 잃게 될까 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당신이 어떤 결단을 내리고 행동하든 저는 목장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키트는 단호히 그에게 말을 하고는 얘기를 그만 끝낼 생각으로 밤새 구릉마를 몰아 앞으로 나아갔다. 아이고 목이야. 목이. 아이고 예살이 하네요. 유혹. 고장 유혹이라. 저도 너무 간만에 읽어가지고 다 까먹었습니다. 유혹. 그분이 목장을 팔지도 모른다고 하던데요. 키트가 수건으로 젖은 머리를 감싸면서 그녀의 할아버지가 있는 쪽으로 돌아서면서 말했다. 할아버지께서는 그분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리즈가 목장을 처분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지 2주가 훨씬 지난 뒤의 일이었다. 그가 목장을 처분해도 자기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못할 거라고 키트가 얘기했지만 그 문제를 둘러싸고 아무런 판문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었다. 난 모르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네이트는 신문 보는 데만 몰두한 나머지 눈길 한번 떼지 않은 채 말했다. 그분이 할아버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던가요? 내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한 적은 없었다. 그가 대답했다. 그분 스스로 가분가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내게 그 문제를 가지고 상의하려고 할 것 같지는 않구나. 어떤 쪽으로 결말이 나든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 아니냐.
알겠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집과 그 집 주위의 2에이커는 목장에 딸린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키트와 그녀의 할아버지는 집을 떠날 필요가 없었다. 키트는 먼저 번에 리즈의 질문도 있고 해서 혼자 생각해보았다. 리즈 탈보트는 자기의 선임자가 키트의 집과 그 주위의 땅을 모두 두 식구에게 양도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에게 일부러 말하지는 않았다. 할아버지가 신문 보는 데만 몰두하고 있자 키트는 한숨을 내쉬면서 돌아섰다.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한시라도 잠 가만히 있지 못할 정도로 불안해하던 그녀는 뒷문 쪽으로 갔다. 밤이라서 그런지 제법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다. 이 바람은 면으로 된 그녀의 길고 헐거운 옷을 통과해 그녀의 맨다리에 와닿았다. 하지만 날씨가 본래 더웠기 때문에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았어도 키트는 여전히 조금은 끈적끈적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의 머리가 말라야 하는데 머리를 감싸고 있는 수건이 이미 잔뜩 젖어 있어서 다 마르려면 한참은 더 있어야 했다. 할아버지 산책 좀 하고 들어올게요. 그녀가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렸으나 그녀의 할아버지는 뭐라고 말하는지 들을 수 없을 정도로 혼자 중얼중얼 거렸다. 키트는 새 그물창으로 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밤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머리 위에 펼쳐진 밤하늘엔 별들이 가득했고 달은 환히 미소 짓고 있었다. 리틀 미주리 강을 따라 줄지어 서 있는 넓은 잎 양버들 나무들은 어두운 주위 경관을 배경으로 하여 쳐져 있는 거미줄처럼 보였다. 풀 속에서는 귀뚜라미들이 노래를 하고 있다가 키트가 가까이 지나갈 때면 조용히 펄짝펄짝 뛰었다. 밤 공기는 새로 베어 말리는 건초냄으로 가득했으며 그녀는 바람을 타고 강하게 실려오는 그 내음을 만끽하면서 들이마셨다. 자란 풀을 처음으로 베어서 말린 건초는 모두 잘 쌓아 두었다가 다가오는 겨울에 가축들을 먹이로 쓰인다. 건초배기 작업은 현대 기계 문명이 발달되긴 했어도 여전히 힘든 작업이었다. 리즈는 직접 자기가 깨부리지 않고 육체 노동을 해보고 나서는 키트가 풀배기 작업을 돕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었다. 만일 그가 경직된 근육의 통증으로 고생을 좀 해봤더라면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키트는 리즈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자기의 일상생활과는 다른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키트는 그가 농장에서 어느 정도로 일손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인지 파악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농장 일을 해 나간다면 아마도 그는 머지않아 살이 빠질 것이다. 그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은 그토록 평화스러운 밤의 허젓함을 깨뜨리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잔잔하게 불어오는 밤바람이 제법 시원했다. 단추가 풀어져 있는 목 쪽으로 바람이 들어와 그녀의 살갗을 애무했다. 풀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그녀는 자기 말고도 주위에 누가 또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는 그 소리가 난 쪽을 돌아다 보았다. 정말 아름다운 밤이군요. 안 그렇습니까? 아름다운 밤이군요. 말 들어보면 아름다운 밤이군요. 이게 들어보면 리즈의 목소리였다. 네, 그렇군요. 키드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자기의 옆에서 걷고 있는 리즈의 보폭을 맞추며 천천히 걸었다. 그러면서 그녀가 한마디 덧붙였다. 이곳의 여름은 정말 근사해요. 한낮의 날씨가 덥긴 하지만 밤에는 상쾌하거든요. 이곳에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가 비아냥거리는 투로 나지막히 물었다. 당신이 지금 여기 있다는 거죠.
그녀는 말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거의 없어요. 대신 그녀는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그녀는 자기 집 쪽을 등진 채 천천히 걸었다. 이 목장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저를 납득시키려는 겁니까? 그녀는 흐릿한 달빛 속이라서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그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제게 어떤 얘기라도 있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면 목장을 그냥 놔둘 생각인지 아니면 처분할 것인지를 결정 내리셨나요? 키트는 그가 목장 문제를 들고 나왔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 자기가 주눅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아직 결정하진 않았습니다. 리즈는 자기가 이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마치 후회라도 하는 듯 초조해하는 것 같았다. 당신이 그 문제를 제기하셨지 제가 먼저 꺼낸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키트는 그 얘기가 불필요한 얘기라는 것을 그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길고 헐렁한 옷에 왕관처럼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있는 그녀를 위아래로 쭉 훑어보았다. 머리에 수건을 그렇게 두르고 있으니 꼭 어느 귀하신 공주님이 떠오르는군요. 그가 아주 느린 말투로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다. 제가요? 그가 이야기 하제를 바꿨다. 하지만 키트는 다른 어떤 얘기에도 관심을 갖고 있진 않았다. 키트는 머리에 수건 두르는 게 어느 공주님 같았네. 그가 이야기 하제를 바꿨다. 하지만 키트는 다른 어떤 얘기에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키트는 자기의 집과 직선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가 걸어가던 길의 방향을 약간 바꿨다. 토요일 저녁인 한데 데이트도 못하고 젊은 여성에겐 슬픈 일이죠. 시종일관 그의 목소리에는 놀리는 듯한 장난기가 어려 있었다. 그가 툭 내던진 이 말은 잠잠해져 가는 그녀의 신경을 다시 건드려 놓은 결과가 되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키트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약간 오만해 보이는 태도로 그의 말을 부인하였다. 그러고는 말을 덧붙였다. 전 그게 더 좋습니다. 어쩔 수 없는 독신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보려고 달빛 속에서 산책이나 할까 하고 나오신 것 아닙니까? 리즈가 비아냥거렸다. 그녀의 몸이 경색되고 안색이 불그럭 푸르럭해지면서 차가운 시선이 그를 쏘아봤다. 신선한 빵꾸기를 좀 쐬려고 나왔다가 오히려 여기서 숨이 막힐 것 같군요. 만일 제게 사과하지 않으신다면 고소하겠어요. 키트는 걸음을 멈추고서 은근히 조용한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그를 정오의 눈길로 바라봤다. 그녀는 신고 있는 슬리퍼의 뒤축에 옷자락이 걸리면서 비틀거리다가 앞으로 넘어지고 말았다. 근육질의 한쪽 팔뚝이 그녀의 한쪽 허리춤을 잡고는 자기 몸쪽으로 서서히 끌어당겼다. 리즈 가까이에서 넘어졌다는 충격과 남성다운 그의 단단한 몸의 일부와 갑작스럽게 접촉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순간적으로 몸이 얼어붙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갑작스럽게 그는 단단한 몸의 일부와 갑작스럽게 접촉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순간적으로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키트는 자신의
자골이 근육질로 된 자골이 어딘지 모르겠다마는 자골이 근육질로 된 그의 허벅지에 눌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의 손은 그녀의 허리 곡선 위를 더듬어 올라가 그녀의 가슴 아래 부분까지 이르렀다. 나 한 남자의 손이 자신의 몸의 일부를 만지는 것 같은 경험이 없어 익숙하지 않은 그녀는 그의 손이 자신의 몸에 닿자 얕은 옷감을 통해 마치 온몸이 달아오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키트는 완강히 그를 밀쳐냈다. 괜찮아요. 그만 집에 가봐야겠어요. 떨리면서도 허스키한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다. 물론 그래야죠. 리즈가 주저하지 않고 순순히 그녀의 말을 받아들였다. 리즈는 그녀의 허리 윗부분을 감싸 안고 있던 팔을 풀면서 허리 윗부분을 감싸 풀면서 손을 키트의 허리로부터 밑으로 내려 곡선을 이루고 있는 그녀의 둥그스름한 엉덩이 부분을 탐색했다. 그는 그녀에게 치밀감을 느끼면서 태연하게 얕은 옷을 걸치고 있는 그녀의 몸을 어루만졌다. 그러자 키트는 피부로 전해오는 느낌에 깜짝 놀라 펄쩍 뛰었다. 이 완전 도둑놈의 시키네. 그녀의 뺨은 점점 달아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만진 그의 태도에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리즈는 자기가 어떻게 행동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았다. 키트는 터져 나올 것 같은 분노를 억누르면서 냉랭하고 딱딱한 목소리로 그에게 인사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탈버트 씨. 그녀는 자기의 집 문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키트, 누가 당신을 이렇게 화나게 만들었습니까? 그가 나직하고 호기심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누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의 물음이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긴 했으나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대답 속에는 전보다 훨씬 더 찬바람이 돋았다. 어쩐 남자입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녀의 대답에는 조소한 냉소가 섞여 있었다. 네, 잘 아실 텐데요. 리즈가 더 이상의 질문을 하기도 전에 키트는 걸음을 재촉했다. 집 뒤에서 뒷문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은 순간적으로 얕은 옷을 입고 있는 그녀의 몸매를 그림자를 통해 더욱 여성스럽게 연출시켰다. 그러고 나서 그녀가 안으로 들어간 다음 쾅 하고 새 그물창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이 에피소드는 키드 자신의 마음이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모습과 서로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에피소드에 대한 기억은 열흘이 지난 후에까지 수차례에 걸쳐 그를 볼 때마다 그녀의 내리를 스쳤다. 그때의 기억과 싸우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전보다 리즈를 향해 더욱 강경하게 차갑게 대하는 것이었다. 큰 보폭의 쟁걸음으로 키트는 목장의 마당을 가로질러 자기 집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1시가 넘어 거의 2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었다. 햇볕은 뜨겁게 내리쬐었고 그녀의 속은 날씨 탓이었는지 울렁울렁거렸다. 그녀는 식사 때에 맞춰 집에 가느라 꽤 바삐 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더위로 땀을 흘리면서도 그에 못지않게 허기가 진 모양이었다. 키트는 점심 식사를 하면 좀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집을 향해 가고 있었다. 보노야? 키티?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짧게 그녀의 귓전에 들려왔다. 키트는 대저택 쪽을 향해 돌아봤다. 중년쯤 되어 보이는 한 여자가 대저택의 현관에 앞에 서 있었다. 이 여자는 집안일과 리즈의 식사를 돌볼 사람으로 리즈가 고향한 켄트 부인이라는 미망인이었다. 키트는 딱딱한 남자들 중심으로 모여있는 목장에서 여자를 대하게 된 것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았다.
키트는 딱딱한 남자들 중심으로 모여있는 목장에서 여자를 대하게 된 것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았다. 네, 켄트 부인, 왜 그러시죠? 키트가 급하게 물었다. 그녀는 시간을 오래 끌고 싶지 않은 눈치였다. 켄트 부인은 초조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한쪽 손으로 앞치마를 매만지고 있었다. 탈버트 씨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는데요. 그녀가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어우, 저런. 걱정하는 어린 어조로 켄트 부인이 말했다. 난 그분이 번호 양하고 함께 계시는 줄로만 알았는데. 가정부는 우거지상을 하고는 방풍림이 있는 남쪽 방향으로 쳐다보았다. 대저택에서는 남향에 조성된 이 방풍림으로 인해서 방목지가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니에요. 오늘 하루 종일 그분을 못 봤어요. 키트는 자기가 처음 대답한 말에 더욱 더 살을 붙여서 말했다. 켄트 부인의 행동은 그에 대해서 키트로 하여금 다시 더 물어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왜 안 보이실까요?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시고는 바로 나가시면서 점심때까지는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태껏 코빼기도 안 보이시다니 이거 원. 그녀가 다시 키트에게 시선을 돌리면서 말했다.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야지요. 입을 다문 채 양 입술을 서로 누르면서 키트는 숨을 크게 들이셨다. 말이나 자동차를 타고 한 바퀴 휙 둘러보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키트는 마당을 한번 쓱 훑어봤다. 리즈의 자동차는 그대로 있었다. 두 대의 소형 트럭 중 한 대는 그대로인 것이었다. 그녀는 방금 이곳에 오기 전에 프랭크가 트럭과 같이 있는 것을 봤다. 그렇다면 리즈가 차를 타고 외출했을 거라는 가능성은 없는 것이었다. 그럼 혹시 또 어떤 사람하고 나가신 것은 아닐까요? 켄트 부인이 희망을 걸고 물었다. 그건 아니에요. 키트는 1시간 반 전에 세 사람 모두를 만났었다. 리즈는 그들 어느 누구도 함께 있었던 적은 없었다. 그녀는 흙간 옆에 있는 가축 우리 안에 말들이 모두 있는지 살펴봤다. 한갈색 말이 보이질 않았다. 그제서야 키트는 리즈가 그 말을 타고 나간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럴 수가. 그녀는 속으로 그를 비난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가정부는 점점 더 걱정이 쌓여갔다. 키트는 당장에 뭐라고 대답하진 않았다. 그녀는 험준한 지형이 있는 쪽을 바라봤다. 사람이 당황했을 경우에는 그곳에 있는 경계표가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있었다. 왜냐하면 다른 지형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리즈는 말을 타고 어딘가를 다녀오겠다고 그녀에게 말을 했었으며 한갈색 말이 없어진 상황이었다. 일시적인 기분으로 그가 말을 탔을 거라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말을 타다가 떨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다. 아무리 훌륭히 말을 잘 타는 사람도 말에서 떨어질 수 있는 법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키트는 그가 아마도 말을 타고 너무 멀리 갔다가 지형에 어두워 당황한 나머지 길을 잃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제가 나가서 찾아봐야겠어요. 그녀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저는 말 한 장에 채비하고 있을 테니 그동안 저희 할아버지한테 가셔서 지금 상황을 좀 알려드리세요. 할아버지께서도 트럭을 타고 그분을 찾아다닐 수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할아버지와 제가 어느 정도의 시간까지 그분을 찾지 못해 돌아오지 않을 경우엔 루하고 나머지 두 사람도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키트는 구렁말에게 길이 한 양동이를 먹이고는 끌고 나와 밀접한 몸놀림으로 안장을 채비하고 그 위에 올라탔다. 그녀가 말을 타고 마당 한쪽으로 갔을 때 그녀의 할아버지는 소형 트럭 위로 막 오르고 있었다. 키트는 넓게 퍼져 리즈를 찾기 위해서 두 군데로 나누어 찾아보는 것이 나을 거라고 멈춰서서 할아버지에게 말씀드렸다. 찾는 것도 사실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리고 험준한 지역에서 길을 잃는다는 것은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점심을 먹지 못해 배에서 쪼르륵쪼르륵 소리가 나도 말을 타고 리즈를 찾아 나선 키트는 그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녀는 산등성에도 올라가 보고 낭떠러지와 암청돼지, 미국 남서부와 건조 지방의 많은 주위가 절벽으로 된 탁상의 암청지대지에 이르기까지 다른 지역에 비해 시야가 멀리까지 미칠 수 있는 곳 여기저기를 찾아다녔다. 그녀는 말을 이끌고 자기가 가볼 수 있는 곳이면 다 가보았다. 밤새 구릉말은 오후 한낮의 열기로 인해 금방 땀으로 범벅이 되긴 했지만 까다롭게 굴지는 않았다. 키트 역시 마찬가지로 뜨겁게 내리쬐는 열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땀이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줄줄 흘러내리고 양쪽 가슴 사이에도 마치 실개천을 이루듯 흘러내렸다. 면으로 된 셔츠는 땀에 흠뻑 젖은 채 살갗에 찰싹 달라붙어 그녀 몸의 곡선을 드러내 보였다. 땀으로 범벅이 된 그녀의 입술에서는 짠맛이 났으며 떼약볕에 달아오는 말에서도 그녀의 코를 자극할 정도로 냄새가 났다. 1시간이 좋게 넘는 시간을 찾아보았어도 헛수고였다. 그는 보이지 않았다. 잔뜩 긴장한 눈으로 초원 위에 어스름하게 보이는 물체를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그것은 번번이 소이거나 아니면 절벽에서 굴러떨어져 있는 바위덩어리들이었다. 태양은 온 주위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그녀가 쓰고 있는 카우보이 모자 아래에 둘레는 그늘져 있었다. 한 낭떠러지가 있는 정상에서 키트는 말의 고삐를 돌려 빗줄기에 곳곳이 펴있는 약간의 경사가 져 있는 곳으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단단한 바위들이 있었으며 그 아랫부분은 폭우에 침식되어 흘러내린 모래들이 쌓여 형성된 사암이 너른 책상과 같은 지대를 이루고 있었다.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멀리까지 시선을 던졌다. 키트는 고삐를 당겨 자꾸는 뭔가를 본 것 같은 생각에 한쪽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2개의 산등성이에 비교적 작은 계곡이 하나 있었다. 그리고 그 계곡 사이에는 구불구불하고 좁다랗게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다. 그 양쪽에는 버드나무와 어린 넓은 잎 양버들 나무들이 줄져 있었다. 줄줄 흐르는 물소리는 여름 한낮의 열기를 식혀주고 있는 것 같았다. 키트는 나무 사이를 흐르고 있는 냇물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말의 옆모습을 얼핏 보았다. 곧이어 그녀의 참을성 있는 정신과 주의 면밀한 관찰은 그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리즈가 말을 타고 나무들 사이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는 그를 발견하고는 그제서야 안도감을 느꼈다. 그러나 이 안도감도 그리 오래 가지를 못했다. 아주 태연하게 말을 타고 걸어 나오는 그의 모습은 세상에 아무런 근심걱정 없는 사람처럼 보였으며 그녀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 키트는 왼쪽으로 구릉말의 고삐를 틀고는 좀 더 경사가 가파른 쪽으로 내려갔다. 리즈의 주위를 끌면서 물은 혈암, 이 암석은 이파남이라고도 하며 점토가 불완전하게 굳어진 부드럽고 물은 바위돌이며 널빤지꼴로 이루어지고 아메색, 젓갈색, 검은빛을 띈다. 그가 탄 말의 발굽 밑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부서졌다. 키트는 리즈가 말을 타고 빠른 속도로 자기가 있는 쪽으로 내려오자 구릉말의 꽃비리를 그가 내려오고 키트는 리즈가 말을 타고 빠른 속도로 자기가 있는 쪽으로 내려오자 구릉말의 꽃비를 그가 내려오는 쪽으로 돌렸다. 리즈는 밤새 구릉말의 목과 옆구리가 땀으로 뒤범벅이 된 것을 보고는
버럭 화를 냈다. 도대체 무슨 심산으로 이런 더운 날씨에 말을 그토록 혹사시키는 거죠? 그의 매서운 목소리는 이미 화가 날 대로 나 있는 그녀의 신경을 건드렸다. 당신을 찾느라 정신없이 목장의 주위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지금 그 말씀이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신가요? 화가 북받쳐 오르는 통에 그녀의 목소리가 부르르 떨렸다. 우리 모두는 다 바보예요. 당신이 어느 낯선 곳으로 나가 길을 잃은 줄만 알았으니. 길을 잃어요? 그는 입을 실룩거리면서 재밌어 하는 눈치였으며 안장 위에 앉아있는 그의 태도는 안도해하는 것 같았다. 전 길을 잃은 게 아닙니다. 그럼 뭐죠? 키드가 되어들 기세로 물었다. 저는 다만 혼자서 몇 군데를 좀 살펴보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점심때까지는 돌아오신다고 얘기해놓고 돌아오시지 않은 이유가 그것 때문인가요? 켄트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걸요. 그녀가 투정대로 그에게 마구 퍼부었다. 지금 상황이 모두 그렇게 된 겁니까? 그가 놀라는 표정이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편으론 조롱 어린 눈빛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한 그의 태도는 키트의 심정을 누그러뜨릴 수가 없었다. 그래요. 지금의 상황이 그렇다고요. 그녀가 매섭게 쏘아붙였다. 그 가엾은 부인은 당신께서 모습을 보이시지 않으시자 반쯤 정신이 나가 있더군요.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당신을 찾으러 강에 있는 쪽으로 나오셨다고요. 그리고 지금쯤이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찾아 나섰을 거예요. 점심때에 맞춰 돌아오겠다고 켄트 부인에게 말하고 나오긴 했죠. 그는 반성하는 기색 하나 없이 말했다. 정오가 되었는데도 그다지 배가 고프지 않길래 돌아가지 않고 그냥 있었죠. 아무 일도 없을 테니 걱정 말라고 부인에게 말을 하고 나왔는데 그가 보이지 않는 데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보였던 걱정과는 판이하게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그의 태도에 그녀는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그녀는 이내 참고 참았던 분노를 떼뜨렸다. 어쩌면 그토록 그만하고 그렇게 요리조리 핑계를 대실 수가 있죠. 전 지금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몇 대 후려쳤으면 좋겠군요. 탈부트씨. 그녀는 안갈색 눈에 불을 켜고 차디찬 표정으로 노발대발하면서 말을 계속 이었다. 누군가가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갈 때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염려되지 않던가요? 그래서 또 이렇게 여기저기 찾아 나서게 된 게 아닐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혼자서 낯선 지역에 떨어져 있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곳은 그리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될 곳이에요. 특히 당신처럼 어디가 위험한지를 모르는 분에게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키트 양. 잘 알았습니다, 키트 양. 그가 키트의 말을 수긍했다. 키트는 너무나도 화가 난 나머지 자기의 몸을 그가 슬금슬금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그 와중에 남자들은 다 도둑입니다. 그 와중에 이 와중에 슬금슬금 쳐다보고 있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남성용 서츠를 입고 있던 그녀는 몸이 옷이 땀에 흠뻑 젖어 있던 터라 곡선을 잘 드러내고 있었으며 그녀의 가슴은 그녀가 숨을 쉴 때마다 움직이고 있었다. 화를 내면서
붉어진 그녀의 뺨은 더욱더 매력적으로 보였다. 그 말씀이 전부인가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의 대답은 사과의 의미로 볼 수 있었다. 아닙니다. 리즈는 남자의 자존심에서인지 무의식적으로 말의 안장에서 뛰어내렸다. 그러면서 말을 계속했다. 우리 잠깐 그럽시다. 그러면 땀이 좀 식을 겁니다. 당신의 말도 땀을 식히고 말입니다. 키트는 땀을 식힐 생각이 별로 없다고 그에게 쏘아붙일까 하는 말이 입에서 뱅뱅 돌았지만 밝은 얼굴로 그를 쳐다보면서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말의 고삐를 당겨 멈춰섰다. 그녀는 구렁말이 리즈를 찾아 나선 자기를 태우고 이곳까지 오느라 많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한 번쯤 숨을 돌리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가 키트의 말을 앞으로 다가오자 그녀는 안장의 앞머리에 한쪽 손을 얹고는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 말에서 내리려고 했다. 리즈가 두 손으로 그녀의 양쪽 허리를 잡자 그녀는 등자의 한쪽 발을 지탱하고 서서는 그를 저지했다. 뭐지 단 말이고. 그녀는 안장의 앞머리에 한쪽 손을 얹고는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 말에서 내리려고 했다. 그러자 두 손으로 이렇게 리즈가 이제 두 손으로 그녀의 양쪽 허리를 잡자 그녀는 동작에 한쪽 발을 지탱하고 서서는 그를 저지하려고 했다. 그녀는 안장 깔개의 옆자락에 기대선 채 그를 흘겨보았다. 저는 수년간 혼자서 말 위에 오르고 내리고 했어요. 도와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녀가 벌컥 화를 내며 말했다. 리즈의 눈에 완강한 표정이 눈빛이 역력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도움을 받을 땐 받아야죠. 그녀를 이제 지가 남자다 이거죠. 이제 숙녀를 이제 뭐 내려보는 이제 하겠다. 이제 차문을 열어주듯이 이제 그녀를 안을 심산으로 그의 손은 점점 더 그녀의 몸으로 파고들었다. 키트가 그의 팔을 뿌리쳤다. 그러나 그녀의 몸의 위치가 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터라 더 이상의 저항을 할 수 없었다. 마치 그녀의 호리호리한 몸이 공기의 무게보다 덜 나가기라도 한 것처럼 그는 벌써 그녀를 안장 위에서 번쩍 들어 올리고 있었다. 그녀의 두 발이 땅에 스쳤다. 그녀는 그를 때리고 발로 차며 그의 팔에서 이 먼지 타는 게 오였다.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썼다. 리즈는 근육질로 된 그의 한쪽 팔로 그녀의 등을 잡고 자기 쪽으로 당기면서 손쉽게 그녀를 한 바퀴 휙 돌렸다. 그녀의 양쪽 팔은 그의 가슴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키트는 그의 월등한 남성 힘에 의해 꼼짝없이 잡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인지 금방 그녀는 그의 팔에서 완강히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그만두었다. 아드레날린이 그녀의 몸속에서 일렁거렸으며 자신의 무력감으로 격정에 휩싸인 그녀는 자기의 심장이 몹시 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게 20년 전이니까 막 이렇지. 요즘은 이렇게 잘못하면 이제 걸려 들어갑니다. 이제 피곤합니다. 요즘은 함부로 이런 짓 하면. 키트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서 자기의 저항에 만족해하는 한 남성의 표정과 냉소적이면서도 재밌어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공격적인 그의 얼굴 모습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러면서 그녀는 입을 굳게 다문 채 턱을 앞으로 쓱 내밀고 있었다. 내려주세요. 그만 가봐야겠어요. 키트는 이를 악물고는 그에게 명령조로 말했다.
그녀는 단단하고도 지칠 줄 모르는 그 열기를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그러한 기분이 싫었다. 그의 눈에서는 어떤 위험스러운 눈빛이 이글거렸다. 그것은 그가 자기 마음대로 그녀에게 대한 소유를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가 시선을 약간 들었다. 그의 입가에는 그만하고 거친 미소가 일고 있었다. 그 모자를 늘 쓰고 다니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볼 때마다 그 모자를 쓰고 있으니 말입니다. 당신도 잘 알고 계시겠죠? 나지막하고 허스키한 그의 목소리는 목 깊은 데서부터 흘러나온 것 같았다. 리즈의 말은 그녀에 대한 예리한 충고와 같은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그가 그녀의 머리에서 벼랑간 그 갈색 모자를 잡아당기기 전에 키트가 그의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안 돼요! 라고 그의 말을 묵살하는 것밖에 없었다. 그러나 결국 그녀의 모자가 벗겨지면서 갈색빛 나는 그녀의 금발 머리가 어깨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글쎄요. 어쨌든 전 그 모자가 싫습니다. 그는 키트에게 불만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나서 그는 손가락으로 키트의 머리카락을 감아주면서 싱긋이 웃었다. 부드러운 금발의 머리가 햇빛을 받아 밝게 빛났다. 손 치우세요! 그녀는 단단한 팔로 자기의 등을 받치고서 다른 한쪽 손으로 머리카락을 이루고 있는 그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썼다. 그녀는 자기의 머리를 쓰다듬는 그의 손의 감촉을 느끼면서 체념이라도 한 듯 눈을 감았다. 왜 모자를 벗어버리지 않고 소년처럼 늘 쓰고 다니는 거죠? 리즈가 놀리듯 말하긴 했지만 그의 말 속에는 호기심이 들어있었다. 왜냐하면 말이에요. 키트가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이어서 말했다. 머리를 자르는데 늘 너무나도 많은 곤란한 점들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 이유가 정말입니까? 그가 반신반의하면서 약간 비꼬듯 말했다. 그렇다니까요. 자기의 말이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는 그에게 키트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서 역으로 비난적인 말로 맞받아쳤다. 그의 시선에서 보이는 무엇인가가 그녀를 마비시켰다. 어떤 어스스한 기분이 그녀의 목줄기를 타고 내려갔다. 그녀는 그의 단단한 몸이 힘차게 맥박치고 있다는 어떤 느낌을 받았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입술 쪽으로 옮겨갔다. 즉각적으로 키트는 몸이 굳어지면서 다시 한번 몸부림을 쳐볼까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키트의 머리카락 한 줌이 그에 의해 당겨지면서 그녀는 꼼짝없이 이끌릴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그의 입을 피할 수가 없었다. 안 돼요! 그녀의 입술이 그의 입술과 마주치자 그녀가 신음소리를 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아주 작은 소리였으며 완전히 무시되었다. 그의 입술은 부드러운 그녀의 입술을 서서히 탐색해 갔다. 그녀는 그를 피하려고 애를 쓰다가 이내 눈을 감았다. 그녀는 그때 한 남자의 육체의 느낌을 받았다. 그는 어느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녀의 입술 위에 달콤한 키스를 퍼부었다. 리즈는 그녀를 소유하지는 않았지만 그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갔다. 오후의 열기는 그에게서 풍기는 남자의 체취와 또 다른 모든 냄새가
합세를 하여 그녀를 숨막히게 할 정도로 더욱더 강렬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눈부시게 빛나는 태양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았다. 키트는 아찔한 기분과 함께 이상하게도 무중력 상태에 떠있는 느낌이었다. 그녀의 두 팔은 앞으로 하여 손가락으로 그의 셔츠 앞부분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단단한 벽을 잡고 있는 기분이었다. 무언가 따뜻한 느낌이 드는 것이 그녀의 내부로 끈질기게 들어오고 있었다. 키트는 어린애처럼 흐느끼는 소리를 내며 도무지 뭔지 알 수 없는 그것과 싸웠다. 그 소리를 들은 리즈는 자기가 그녀를 정복했다고 확신을 했는지 즉각적으로 그녀를 감싸고 있던 팔을 느슨하게 푸는 것 같았다. 그녀는 용을 쓰면서 그의 팔에서 재빨리 빠져나왔다. 그런 다음 그녀는 돌아서서 마구 헝클어진 한갈색 머리카락을 손으로 매만지고는 한쪽 손으로 자신의 얼굴 표정을 가렸다. 키트는 무엇보다도 그의 키스로 인해 심히 동요되고 있었다. 무척 놀라신 모양이군요. 놀리는 듯한 어조로 허스키한 목소리로 리즈가 말했다. 머리를 늘어뜨려 내리니 이제 뭔가 진실을 보게 되는 것 같군요. 그녀는 그에게서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그때 그가 그녀의 어깨 위에 손을 얹고는 어루만져 주었다. 순간 그의 따뜻한 숨결이 키트의 머리카락을 스치자 그녀는 어깨를 움츠리면서 그와의 접촉을 피해 옆으로 비켰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너무 확신하지 마십시오. 그녀의 가슴 속에 있는 심장이 불규칙하게 두방망이질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도 그녀의 음성은 아주 차분했다. 인정하십시오, 키트. 그가 그녀에게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서진 않았다. 그가 말을 계속이었다. 당신의 그 두꺼운 껍데기는 이미 부서졌습니다. 진작부터 제가 그 껍데기를 한 거풀씩 벗겼어야 하는 건데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당신께서 시도하신 방법은 그리 좋은 것 같진 않군요. 키트는 그와 언쟁을 벌일 정도의 태연함을 다시 회복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서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용감하시군요. 말씀하시는 게. 당황해하는 리즈의 단갈색 눈에는 뭔가를 알고 있다는 빛이 어렸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전 당신의 입술에서 당신이 다른 어떤 남자와 관계했던 경험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당신에게 접근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순간적으로 그녀의 시선에 뭔가 망설이는 기미가 엿보였다. 그건 당신 생각이시죠. 제 생각이 맞을 겁니다. 저는 압니다. 그가 부드러운 어조로 강조하여 말했다. 그러면서 그가 말을 이었다. 당신은 남자와 몇 번의 키스조차도 못해보셨을 겁니다. 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당신이 헛간 뒤에서건 건초를 쌓아둔 곳에서건 어디서도 그런 경험이 없다는 것을 전 맹세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가 똑바로 서서 그녀 앞으로 다가서자 그녀는 그의 기세에 눌리지 않고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용기를 내어 몸을 바로 하고 꼿꼿이 섰다. 우리가 지금 18세가 아니기 때문에 다 알만한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른 척 아주 생각은
아직도 묻고. 어디까지는 제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해서 제가 부끄러워할 줄 아셨나 보죠? 키트가 도전적으로 그에게 맞섰다. 아닙니다. 그와 반대입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셔츠 단추가 있는 그녀의 가슴 쪽으로 손을 내밀어 셔츠 단추가 있는 그녀의 가슴 쪽으로 손을 가져갔다. 그녀의 셔츠는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양쪽 가슴 사이 부분은 V자형을 이루고 있었다. 모든 남자들은 자기와 교제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뭐라노? 모든 남자들은 자기와 교제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가슴을 살짝 스치자 그녀는 화들짝 놀라 안색이 변하면서 몸을 비켰다. 때와 장소를 혼동하고 계시는군요. 이게 21살짜리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35이나 됐으니까 그러면 이 여자 애는 아직 경험이 많이 없고 이 놈은 35살에 못 처먹어가지고 그럼 경험이 없겠습니까? 도둑놈 신부네. 그의 행동에 대해 분노 어린 반응을 보이는 그녀의 음성은 가다듬지 않은 노골적인 목소리였다. 키트가 말을 계속 이었다. 지금은 18세기도 아니고 떠들썩하게 하겠다는 옛날의 영국도 아니에요. 당신이 귀족 자제분일지 모르지만 시골 처녀들에게 함부로 손을 대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턱이 굳어지면서 얼굴의 근육이 수축되고 그의 눈이 위험스러울 정도로 가늘어졌다. 제가 모든 남자를 끌어들이면서 제가 모든 남자를 끌어들이면서 제 자신에 대해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모든 처녀들을 유혹하진 않습니다. 제 침대로 오는 여자들은 다 자기네들의 의지에 따른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 그러지 않습니다. 여자들이라 단수가 아닌 복수로 말이지요. 키트가 경멸적인 어조가 섞인 말투로 그럼 나이가 몇 살인데 뭐 단수겠나. 키트가 경멸적인 어조로 섞인 말투로 말것을 올렸다. 그렇습니다. 복수입니다. 복수입니다. 아이고 웃긴다.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인 저음의 음성이었다. 아 너무 웃긴다 진짜. 저는 저와 인연이 있는 사람은 절대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언급했던 제 말뜻은 당신이 택한 남자는 당신에게 더할 나위 없이 이로운 사람이 될 거라는 암시였습니다. 절대 당신은 아닐 겁니다. 그건 당신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선택은 당신이 하는 것이니까요. 리즈가 단호한 억수로 말했다. 그리고 절 믿으십시오. 제가 당신을 원한다고 분명히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당신을 원한다고 분명히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좋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상시보다 긴장되어 있었고 허스키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하려다가 목에까지 나온 소리를 억제하는 것 같았다. 아유 웃긴다. 제가 당신을 원한다고 분명히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뽀뽀하면 하겠다 이거가. 어디 갔노? 당신
당신은 언제나 고상한 태도로 금발의 매력적인 젊은 아가씨들을 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여성들은 또 당신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을 하겠죠. 저는 거무스름한 피부를 가진 여인보다 금발의 여인을 더 좋아한 적도 없고, 반대로 금발의 여인보다 거무스름한 피부의 여인을 더 좋아한 적도 없습니다. 그가 냉정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것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인은 바로 여자이기를 두려워하는 그 어떤 분입니다. 뭐라 썼나? 지금 저를 두고 하신 말씀인가요? 그녀가 물었다. 네, 당신을 두고 한 말입니다. 사랑 고백을 했네요. 이제 이게 제가 사랑하는 여인은 바로 뭐라 썼노? 이거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인은 바로 여자이기를 두려워하는 그 어떤 분입니다. 지금 저를 두고 하신 말씀인가요? 그녀가 물었다. 네, 당신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러고는 그의 시선이 갑자기 그녀를 쭉 훑어봤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워 보였다. 당신에게 이 사람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을 꽤나 애먹일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그의 질문에 그녀의 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녀의 피는 고드름으로 변했다. 키트는 안색이 굳어져 묘한 표정을 하고서 묘한 표정을 하고서 뒤로 물러섰다. 분노를 포함한 그녀의 모든 감정이 그녀의 몸 안에서 얼어붙었다. 그녀는 무감각한 상태로 서 있었다. 그녀의 반응은 오히려 리즈의 호기심만을 부채질했다. 당신이 자신의 고유한 여성성을 버리고 다른 사람처럼 살도록 하게끔 그분께서 과거에 무슨 가오라도 분마하셨습니까? 당신 자신의 내부에 있는 따뜻하고 정열적인 감정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열쇠를 내던지십시오. 그러면 다음번 당신에게 다가서는 남자가 그 열쇠를 주워들고 당신의 닫혀있는 그 문을 열게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께서 이곳에 오시도록 요청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키트는 고의로 그의 질문을 무시했다. 이 목장에서 제법 괜찮게 나오는 수익을 얻는 정도에서 이게 뭐고? 이 목장에서 제법 괜찮게 나오는 수익을 얻는 정도에서 만족하시는 게 어떨까요? 당신의 모든 선임자 분들께서도 꽤나 충분했을 정도였으니까요. 당신께서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는 냉소적이고도 그만한 표정을 가득 짓고는 그녀를 한동안 바라봤다. 당신은 내가 이곳에서 떠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 같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고 계시는군요. 리즈가 좀 더 멀리 떨어지면서 말했다. 가셔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시길 바래요. 키트가 그의 말을 반복하였다. 그녀는 차가우면서도 자기의 의지대로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열기를 띠고 있었다. 당신은 떠나실 거예요. 언젠가 그러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당신이 이곳에 오시기 전과 같이 다시 돌아갈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의 입술이 경련을 일으켰다. 이곳은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도 이곳에 계속해서 있는 것을 바라지 않게 될 거라고요. 그녀는 당당하고도 거만해 보일 정도로 고개를 바싹 쳐들었다. 그러고는 말을 계속 이어갔다. 그래도 안 떠나시겠어요? 당신은 당신 나름대로의 생각을 이야기했지만 저도 나름대로의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무작정 떠나지는 않을 겁니다. 오래 걸리진 않겠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둔 다음에라야 떠날 겁니다. 리즈는 돌아서서 길게 늘어뜨려져 있던 한갈색 말의 고삐를 당겨쥐고는 말에 올라탈 채비를 하였다. 지금까지 그 어떤 남자도 그녀에게 육체적인 접근을 해온 적이 없었는데 그가 바로 그 균형을 깨뜨렸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키트는 한껏 정오심에 불타는 눈으로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을 원하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머물러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잊고 계시는군요. 리즈가 말의 안장 위로 올라타면서 그녀를 똑바로 내려다보았다. 전 이곳 목장의 주인입니다. 이곳에 제가 머물러 있는 것을 가지고 누가 원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것은 제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가 번덕이는 눈으로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는 그녀의 한갈색 머리를 쳐다보았다. 모자 쓰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태양이 너무 강렬하게 내리쬐는군요. 키트는 뻣뻣하게 돌아서서 머리 위로 머리카락을 쓸어 올린 다음 땅바닥 위에 던져져 있던 모자를 집어들고는 모자에 묻어있던 먼지를 털어내리고 무릎에 탁탁 내리쳤다. 그런 다음 그녀는 머리 위에 그것을 푹 눌렀었다. 밤색 구룩말은 서성거리며 몇 발짝 걸음을 걸었다. 키트는 말의 고삐를 찐 다음 안장 위로 올라탔다. 목장으로 돌아가는 길은 제가 인도할까요? 리즈가 약간 빈정대는 어투로 키트의 의사를 물었다. 제가 길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당신께서 이곳의 주인이신데 제 허락을 청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녀가 쌀쌀하게 대답했다. 리즈가 그녀에게 잠깐 동안 눈길을 돌렸다. 그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있었으며 뭔가 악의에 차 있는 것 같았다. 그런 다음 그는 멀리 떨어져 있는 목장의 마당 쪽으로 한갈색 말의 고삐를 털면서 앞장서 갔다. 5장까지 했습니다. 아이고 목이야.